안녕하세요. 최우로입니다. 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미국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날이었는데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까지 0.2에서 한 0.5% 내외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반 지수는 0.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잠깐 간략하게 그 실적 발표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ASML이었는데 ASML이 좋은 실적으로 4.3%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필반 지수 상승에 좀 기여를 했고요. 그밖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1.4% 정도 올랐고 AMD 2.79%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 상승했습니다. 아쉽게 그 이전에 한 9% 정도 상승을 했던 엔비디아가 어제는 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H20이라는 저서사양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데 걸핏하면 나오는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규제 어 이런 것 이런 이유로 4.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략 엔비디아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나오면 음 강력하게 나오면 매출에 어느 정도 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질 만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 쪽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FMC가 무난하게 잘 진행됐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국채 10 년물이 1 bp 상승한 4.5% 기록했고 2 년물이 0.4% 4 bp 상승한 4.2% 그리고 WTI 천연가스 구리 금 약보합 강보합 기록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0.3% 정도 상승했는데 여전히 104,000불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급등이나 급락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빅테크 쪽 보시면은 애플하고 구글하고 메타하고 넷플릭스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 메타 실적이 나왔습니다. 테슬라하고 메타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주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자체는 그냥 그랬는데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간 외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메타는 실적도 잘 나왔고 기존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좋게 제시가 되면서 그 시간외로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쉬웠는데 특히 인제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클라우드에서 수익성이나 뚜렷한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으로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메타하고 테슬라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사람들한테 어 믿음을 좀 심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보시면 내내 비슷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이나 JP 모건, 비자, 웰스파고, 시스코, GE,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 이외에 29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최근에 그 소비재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고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헤매다가 최근에 실적이 약간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좋았고요. 그 외에 여행 관련주들 어제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봤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도 0.5% 상승을 했고 YTD로 15%가 상승을 했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밖에 최근 중국 시장 쉬고 있는데 중국 ADR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0.7% 올랐고요. 나머지 핀두어두어나 징동닷컴, 리오토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섹터별로도 그렇고 FMC나 기업 실적들을 좀 앞두고 있어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또 그 이전 날하고 다르게 이 IT 쪽이 좀 약했고요. 그 BIT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할 게 많은데요. FMC 보고 기업 실적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시에 그 FOMC 스테이트먼트가 새벽 4 시에 나왔는데 이전에 나왔던 스테이트먼트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문구 몇 개 빼고 넣은 거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금리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상당 기준으로 4.5%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 문구 몇 개 수정이 됐는데 변경 전에 고용 쪽에서 고용이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뤘지만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적었던 걸 어 어떻게 고쳤냐면 고용은 최근 몇 달 동안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앞에 거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뤘지만 요걸 빼고요. 다소 높은 수준. 원어로는 somewhat elevate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이걸 또 물어보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기조연설 쪽에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걸 보자면 특별히 이전하고 변한 건 없습니다.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있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고 이중 책무, 그러니까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 에 대한 리스크의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기조는 이전에 비해 덜 제약적이고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그 이중 책무,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좀 뻔한 얘기고요.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제 몇 개 눈에 띄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질의응답이 의미 있는 대응을 요구할 만한 투자 관점에서 어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진 않았고요. 일단 가볍게 보시면은요. 제일 첫 질문이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지. 최근에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도 내리고 유가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지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좀 피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좀 아까 언급했던 거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는 표현이 삭제됐는데 그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다소 짧게 수정했을 뿐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최근에 잘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끈적끈적하게 좀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추세 그런 요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세 우려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의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할 염려는 없냐? 요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새 정책 영향인 것 같다. FOMC에서는 관세, 이민, 규제 정책 등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고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파월스러운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행정명령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결국 트럼프의 정책하고도 연관이 됐는데 이렇게 결이 비슷한 질문들이 몇 개 더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난 몇 번의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고려하여 정책 조정을 검토할 것. 좀 빤한 답변을 했고요. 이민 정책이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인데 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의 직원 수가 많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좀 재밌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추가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질문이 중립금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립금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정책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중립금리는 나중에는 알 수 있고 현재 정책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 무역 전쟁과 유사한 무역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정책 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답변은 무역 상황은 중국 집중도가 좀 낮아졌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불확실성이 많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있다면 소비자의 영향이 클 수 있어 파급 효과를 살피고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 금주 증시가 AI로 인해 변동성이 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질문을 했고요. 현재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처제를 줄일 것.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준은 거시경제를 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살피긴 하지만 언급하기 어려움.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피해가는 그런 답변을 내놨고요. 이것도 좀 단골 질문인데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해야만 금리 인하를 하는지 그래서 꼭 2%가 돼야 하는지 그런 거하고 좀 결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현재 정책 기조가 제약적인데 추가적인 진전이 있으면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반드시 2%까지 낮아져야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 하락에 대한 믿음이 생길 만한 증거가 있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지 꼭 물가가 2%를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데 있어서 증시 버블이 고려가 되는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좀 버블을 부추기게 될 테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어, 답변은 자산 가격은 고려하는데 금융 안정성 관점에서 결정하고 증시뿐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살핀다. 그래서 딱히 좀 과하긴 한데
그 버블이다 아니다 요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없었고요. 다만 금융 안정성 관점에서 증시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 관련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민자에 의존하는 건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체적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2%가 좀 낮아 보이니까 지금 시대도 좀 바뀌었는데 2%를 굳이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파월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전 세계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계속 목표치인 2%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 3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요런 쪽이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 대비 효율이 또는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만 오히려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이 좀 슬로우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약간 슬로우할 거고 정상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니까 시간외에서 지금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숫자부터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계년도 25년 2분기 그러니까 24년 12월로 끝난 실적이고요. 매출이 69.6 빌리언이고 컨센서스가 68.9 빌리언으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YOY로는 한 12.3%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 그 전체적인 그 손익계산서에는 프로덕트하고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제품 매출하고 서비스 매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거를 부문별로 세분화할 때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생산성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 이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 참고로 그 프로덕트하고 제품하고 서비스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매출 비중이 한 76.7%가 되고요. 프로덕트 제품 매출은 한 23.3%가 됩니다. 24년 12월 기준으로요. 그래서 굳이 제품하고 서비스 쪽을 보자면 서비스 쪽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걸 보면은 24%가 늘었고 프로덕트 쪽은 14%가 줄었습니다. 요 부분들이 다 여기 부문별 매출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은 12.3% 증가한 69.6 빌리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보다는 조금 높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마이크로소프트 어 성장세가 10% 남짓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매출이 한 12.3% 그리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1%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넷인컴은 10.2%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서 인제 아드 익스펜스 부분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그 땡큐 분기 보고서가 나왔길래 인제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주석을 안 달아 놨던데 이 부분이 쪼끔 그 전체 그 바텀 라인에 좀 부담을 준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봐놓은 핵심은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서 얼마나 그 시장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 증가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났는지, 또 수익성 증가가 있는지, 그건데, 일단 우선 보고 가면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25.5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8 빌리언이 나왔는데 13.6%가 나왔습니다. 13.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만 보면은 탑라인은 18.7%가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그 그 이익이 난 걸 보면은 이익 증가는 13.6% 밖에 안 나왔습니다. 대체로 영업 레버리지나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이라면 매출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커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런 효과가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특히 어 그 전체적인 그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 매출 대비 인제 이익이니까 영업이익률이겠죠. 이익률 자체도 작년 12월에 44.4% 에서 이번에 42.5%로 한 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제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좀 더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 주시하고 있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위에 좀 보시면은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뭐 생산성 앤 기업 프로세스,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어 이쪽이 어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 대비로는 상회를 했고요. YoY로 13.9% 정도 증가를 했고, 비중은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좀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시장 컨센이 25.95 빌리언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근데 25.5 빌리언으로 나왔습니다. YoY로 18.7% 증가했고요. 비중은 36.7%를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컴퓨팅 쪽에서는 컨센이 14.4 빌리언, 실제는 14.65 빌리언으로 컨센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비중은 21%고요. 이쪽은 이제 PC 등 뭐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요즘 디바이스 쪽이 굉장히 슬로우하기 때문에 YoY로 한 0.1% 정도 증가한 거로 돼 있는데, 시장에서도 별 기대치는 없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그 31.65 빌리언이 나왔고, 컨센이 30.3 빌리언으로 컨센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인제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쪽에서 영업 이익률이 현 지금 57.4%가 나왔고요.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 쪽에서 26.7%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보면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는데, 이쪽 생산성 및 그 기업 프로세스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 쪽에서도 20.2% 전년 동기 영업이익률이 2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거는 클라우드 쪽을 제외한 두 사업 부문이 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컨센보다 좀 잘 나온 거로 파악이 됩니다. 순이익은 YoY로 10.2% 증가한 24.1 빌리언이 나왔고요. EPS는 3.23 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3.12 달러였습니다. YoY로 10.2% 증가했고,
분기 주주 환원은 한 9.7 빌리언을 했는데 순이익이 인제 24.1 빌리언이 나왔기 때문에 한 30% 내외의 주주 환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pEx는 15.8 빌리언이 기록이 됐고요. 컨센서스는 15.6 빌리언. 그래서 전반적으로 FY 25 년에 80 빌리언 정도의 CapEx를 집행을 하겠다고 이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수순대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멘트 보시면요. 음 사티아 나델라 CEO죠. "기술 전반에 혁신을 이어가면서 AI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은 연간 매출 기준 13 빌리언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175% 성장했다. 근데 이제 이 13 빌리언에 대한 의미가 그럼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13 빌리언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 연간 매출 기준으로 요 정도 페이스라고 보면은요. 2025년 이 회계년도 기준 예상 매출이 278 빌리언이거든요. 그럼 13 빌리언 하면 한 5% 정도의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가 직접적으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시작이다. 요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균형 있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고 고객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는 여전히 강력.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닝스 콜이나 여러 인제 코멘트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어 수요는 좋은데 이 AI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 부족. 원문 그대로 하면 이제 capacity constrained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용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년도 말 2025년 6 월까지는 대규모 자본 투자로 단기적인 수요와 대체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그래서 지금 수요는 많은데 용량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캐패시티가 안 따라주다 보니깐 매출이 좀 덜 나왔고 그다음 분기도 덜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좀 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FY 25년 3 분기 그러니깐 지금 분기죠. 1 월에서 3월 분기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은 19에서 20% 증가한 25.9 빌리언에서 26.2 빌리언을 기록할 거로 어닝스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수치는 26.95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4 분기에도 그렇죠. 캘린더로 4 분기에도 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췄는데 앞으로 나올 1 월에서 3 월까지의 분기에서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도 어닝스콜에서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용량 제한을 해결하려면 공간과 하드웨어 및 AI 서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3 년간 진행해 온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25년 말까지는 균형에 가까워질 것. 그래서 용량의 어떤 이슈는 25년 말 가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단기적이면 단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클라우드 쪽에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는 그런
스탠스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인프라 관련해서 AI 인프라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즉 훈련과 추론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AI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AI 사업의 수익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뭐 인프라 이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매우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 중이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쪽만 또 따로 떼서 캘린더로 23년 3분기부터 이렇게 좀 보면 이번에 발표된 게 25.5 빌리언이었고 8.67%의 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거 보면은 인제 20% 내외 정도의 성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쪼금 떨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다시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좀 리바운딩을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어 25년 3 월로 끝나는 분기에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 자체를 쪼끔 시장보다 낮게 제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진행하고 있는 캐파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탑라인도 좀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요. 24년 4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숫자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한 4-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었고 근데 어닝스 콜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회복을 했었고 지금은 4% 정도 그 주간 거래 주간 시세에서 오르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보면은요. 이게 그 비즈니스 세그먼트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어 보이고 있고요. 비즈니스 세그멘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자동차 부문하고 에너지 사업 부문하고 서비스 등 기타 매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25.7 빌리언 정도가 매출이 나왔는데 예전에 그 자동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매출 비중이 좀 줄고요. 그리고 에너지하고 서비스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듯이 어 전년 동기 대비 24년 4 분기에 자동차 매출은 지난번에 판매 대수에서도 봤듯이 판매 대수도 좀 안 나왔고 4 분기에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그 숫자 자체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대신 에너지 쪽이 매출 자체가 3 빌리언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113%나 늘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등 기타 매출이 2.8 빌리언 나오면서 31%가 늘었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 쪽은 충전 인프라하고 FSD 그리고 차량 수리 등 뭐 기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차량 부분은 좀 부진했지만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차량 부분은 턴어라운드하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과 서비스 부분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준 실적 발표하고 어닝스 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서론이 길었는데 좀 숫자부터 보시면은요. 매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7 빌리언이 나왔고, 컨센서스 27 점 매출 25.7 빌리언, 컨센서스 27.2 빌리언으로 컨센 하회했고요. YOY로는 2.1%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YOY로 8% 감소한 19.79 빌리언이 나왔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서비스 등 기타 매출이 각각 좀 전에 확인했듯이 100% 이상 증가했고, 이쪽에서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 안 좋았던 거는 차량 가격 인하가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이 자동차 쪽 부진이 좀 많이 반영되면서 16.3%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18.9% 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8 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2.68 빌리언이었습니다. 컨센은 아주 크게 하회했는데 YOY로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2%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9.85% 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어 프로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인제 3 분기 때 10.8%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10% 내외 정도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쇼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6.2%가 나왔는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AI 투자하고 R&D 비용 증가. 물론 탑9에서 차량 가격 인하, 뭐 또 차량이 덜 팔린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겠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투자하고 어 R&D 비용 요런 쪽이 좀 증가한 걸로 코멘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EPS는 0.73 달러가 나왔고요. 컨센이 0.75 달러, 살짝 하회했고 YOY로 3% 증가했습니다. 코멘트 및 전망, 이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좀 많이 썼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요. 차량 제조 역량 확대, 그리고 AI 학습, 컴퓨팅, 에너지 저장 제조 능력 확장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다음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뿐 아니라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기반을 닦아 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조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관련 수익이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익 성장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까 보시면 인제 자동차 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서비스 등 기타 매출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전체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거라는 점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인제 4 분기 차량당 매출 원가가 35,000불 미만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이는 주로 원자재 비용 개선에 따른 결과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 에너지 사업 부문은 상해 메가 팩토리 건설이 12 월에 완료되어 이번 분기부터 생산이 확대될 예정이고, 배치량,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은 2025년 최소 50% 이상 성장할 것. 그러니깐 이쪽에서 에너지 쪽에서
양 자체가 50% 성장하니까 그 매출 자체도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부분별로 보면 이제 자동차 쪽 보시면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생산 계획은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일정대로 진행 중이고, 기존 차량과 동일한 제조 라인 안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따로 뭐 부지를 마련을 해서 인프라를 갖출 필요 없이 기존 생산 라인에서 신차를 생산하겠다. 요런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현재 생산 능력 연간 약 300만 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자 없이도 24년 생산 대비 6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요게 인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산 대수를 60% 이상 어 늘리겠다. 요런 표현인데, 그걸 인제 그 기존 라인을 활용을 하고 현재 캐파를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쪽에서는요,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FSD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감독 없는 자율주행 옵션과 로보택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결합한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셀프 드 셀프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 감독 버전은 올해 유럽과 중국에서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올해 6월에 완전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즈드 드라이빙 아 수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어 출시할 예정이고, 내년 북미 전역에 도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제 밑에 부분 중요한데, 특히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FSD 라이센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한테 풀 셀프 드라이빙을 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부분인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손동작 업그레이드, 그리고 견고한 이동 능력 등 추가 작업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시범 생산할 예정이고, 26년 하반기부터 로봇을 기업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면 옵티머스의 생산 비용이 2만 불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뭐 굳이 배터리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봤는데, 자체 생산한 4680 배터리 셀의 생산 속도가 주당 2,500대 이상의 트럭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1 년에 한 52주 되니까 주당 2,500 대면 연간 13만 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애초에 그 시장에서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좀 넘어서는 그런 기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이미 나온 과거 실적은 음 좀 나빴지만 앞으로 나올 실적은 좋을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와 청사진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 부분에서 자동차 쪽에서는 신차 판매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차량 대수
및 사냥 판매 대수 및 생산 대수가 아까 어 작년 대비 한 60%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이 포션이 제일 큰데 이쪽도 매출의 상당한 증가가 올해 예상되고, 또 에너지 역시 배치량 또는 설치량이 50%는 적어도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이쪽에서의 실적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쪽에서 인제 풀 셀프 드라이빙도 이 서비스 매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완성차 기업들한테 판매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익도 상당히 클 것 같고, 특히 올해는 그 슈퍼바이즈든지 언슈퍼바이즈든지 감독이든지 비감독이든지 어 FS를 어 글로벌하게 출시하는 원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한 기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분기별로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부분을 어 어느 정도 잘 실행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타인데요. 메타는 상당히 방향성이 좋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24년 4 분기 실적이고요. 매출은 48.4 빌리언, 컨센이 46.98 빌리언인데 컨센을 상회했고, YOY로 20%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0% 남짓의 매출 증가를 보인 거하고는 좀 대조적인데요. 메타의 그 매출은 광고 수익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배 실적 보시면 매출 중에 광고 수익, 뭐 기타 매출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광고하고 기타 매출을 합해서 패밀리 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타 매출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 이 부분이 메타버스나 AR이나 VR이나 AI 관련 투자가 집행되는 부분인데, 어 이익률로 보면은 계속 만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로 보면은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 1 빌리언 수준이라서 광고 수익이 전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브레이크다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광고 수익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P하고 Q가 될 텐데, 광고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그리고 평균 단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요런 부분들이 인제 핵심 지표가 될 텐데, 광고 노출은 YOY로 11%가 증가했다고 하고, 광고의 평균 단가는 1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광고의 특성상 전부 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메타의 경우 14%가 광고 단가가 증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대충 20% 이상이라는 20% 매출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여기에서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광고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패밀리 앱스, 그러니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왓츠앱 요런 류에서 어 창출하는 매출이 47.3 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쪽에 인제 광고 수익이 46.7 빌리언이 되고요. 기타가 519 빌리언이 됩니다. 이쪽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역시 21%가 증가를 했습니다. 광고 타겟팅 방식으로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에서도 인제 AI 관련 투자가 집행이 되고, 이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평균 앱 사용자가 3.35 빌리언 명인데 33억 5천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컨센이 32억 8천인데 YOY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인제 트래픽 증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VR, AR 및 AI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부분인데 1 빌리언 정도 그 매출은 나오는데 YOY로 큰 변화는 없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이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리얼리티 랩스에서의 그 손실을 보면 한 4 빌리언 정도, 4.67 빌리언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좀 보시면은 4.6 리얼리티 랩스에서의 그 손실이 이게 오타가 좀 있었나 본데요. 4.97 입니다. 4.97. 6 하고 9를 좀 헷갈렸나 보네요 제가. 4.97 빌리언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에 4.6 빌리언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요 적자폭이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투자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좀 '돈만 쓰고 돈은 못 번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 수익원인 매출 중에서 디지털 광고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적자 패밀리 오브 앱스하고 리얼리티 랩스의 그 부분을 다 감안한 영업이익이 23.37 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20 빌리언 정도였습니다. 컨센을 상당폭 상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48%가 나왔고 컨센서스 42.6%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당히 상회했고 매출도 컨센 상회했기 때문에 이익률도 컨센을 상회했고요. EPS가 $8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6.78달러입니다. YOY로 무려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보시면 분기 가이던스로 매출 39.5 빌리언에서 41.8 빌리언 이렇게 줬는데 가이던스는 컨센 상단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그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보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도 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간 캐펙스는 마크 주커버그가 얼마 전 페이스북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60 빌리언에서 65 빌리언으로 변함없이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는 52.4 빌리언 이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거니까요. 코멘트를 보면 마크 저커버그가 AI 스마트 글래스 소셜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올해는 더욱 확장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규모 투자로 인해 광고 타겟팅의 효율성이 이미 개선되고 있음. 위에 디지털 광고 쪽에 매출 증가나 또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 마크 주커버그의 말이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메타는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고 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시간 외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적 중에 대충 다 살펴봤고 음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23년 전년 동기에 비해 41% 23년 어 4 분기가 41% 였는데 이번에 48% 나왔고 애드버타이징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 애 아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드버타이징 쪽으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보시죠. 애드버타이징이 22년 4 분기부터 돼 있는데요. 31 빌리언, 28 빌리언 이렇게 하다가 앞자리가 이번에 확 바뀌었습니다. 23년 24년 3 분기에 39 빌리언 정도였다가 이번에 46 빌리언으로 껑충 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한데요. 어 3 분기에 270 밀리언 했다가 이번에 1 빌리언으로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합산한 전사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2년 4 분기에 20% 였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48% 까지 늘어났거든요. 전분기 43%, 그 이전에 38%, 38, 43, 48 굉장히 급격한 이익률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 랩스의 그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5 빌리언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또는 뭐 흑자 전환하거나 하면은 기존의 그 사업부 광고 수익 쪽에서의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고만 하더라도 더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 리얼리티 랩스에서 적자 폭이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보이진 않고요. 계속해서 투자가 그러니까 수천억 달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투자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를 좀 봤는데 일단 탑라인 쪽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쪽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그 PPT 자료를 보면은 매출액 대비 각 비용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비중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관리비도 있고 광고비, 마케팅 앤 셀 광고비도 있고 R&D도 있고 그리고 매출 원가도 있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게 이 일반 관리비 쪽에서 예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 대비해서 10%가 들어갔던 일반 관리비가 지금은 2% 로 상당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앤 세일즈 이쪽은 그냥 그렇고 그리고 R&D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비슷한 수준인데 인제 일반 관리비 쪽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 코멘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그 투자의 효과가 이런
운영의 효율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를 메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는 계속 이어지면서 이 캐펙스 투자의 증가가 이런 그 수익성의 개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온기로 봤을 때 한 39빌리언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25년 온기로 60빌리언에서 65빌리언 정도, 거의 50% 정도 이상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한 기업 가치 증가가 그 실적 개선에서 입증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FMC부터 해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평균 이상으로 어 이벤트들이 진행된 것 같고, FOMC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 로 표현할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아쉬웠고, 테슬라는 좀 가슴을 뛰게 했고, 메타는 어 꾸준히 잘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믿음을 좀 심어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